다음은 이제 측정 및 분석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 뒷부분은 제가 추가를 좀 많이 했어요. 그 교육 자료는 좀 이따가 이제 동영상 올라갈 때 그 PDF로 다시 올릴 거거든요. 내가 오늘 교육했던 자료를 올릴 거니까 혹시 여기 좀 없더라도 나중에 그걸 내가 보니까 진도를 좀 약간 빨리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어폰 헤드폰을 좀 더 추가했어요. 왜냐하면 또 이어폰 헤드폰 때문에 오신 회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좀 더 많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일단은 진도는 저번처럼 그 정도 속도로 나가 볼게요. 예, 마이크로폰을 선정을 할 때는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폰은 그 스피커하고는 달리 그 음향적인 시그널 가지고 전기적인 시그널을 바꾸는 거죠. 우리가 전기 기계 음향인데 마이크로폰은 음향 기계 전기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로폰 압력이 들어오면 얘가 힘을 받아서 진동을 하고 그게 따라서 이제 전기가 발생되는 거죠. 예. 이건 이제 다이나믹 아니고 콘덴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DC 바이어스가 걸리는데 이게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폰도.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한 200V 정도 끌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비행기에 보면 레모 잭으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거 있죠. 예. 그거는 한 200V 정도 DC 바이어스가 가요. 이게 콘덴서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200V가 가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앞전 방식의 마이크로폰이 있어요. 앞전 방식의 마이크로폰은 앞전은 알겠지만 정전류 방식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트 커런트 방식이죠. 그래서 IP라고 그러고 ICP라고도 그러고 그는 정전류 방식이에요. 앞전 마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거는 그냥 BNC 단자로 돼가지고 꽂기만 하면 돼요. 굉장히 편해요. 예. 조금 달라요, 개념이. 어찌됐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마이크로폰이 있는데 이게 사이즈가 있잖아요. 1인치, 2분의 1인치, 4분의 1인치, 8분의 1인치 있는데 우리 오디오 할 때는 대부분 2분의 1인치를 많이 쓰죠. 어쩌면 이게 뭐 고막 사이즈는 유사하고 뭐 나중에 귓구녕 안에 달기도 편하고 그리고 사람이 듣는 가청 주파수 대역 20에서 40km 정도까지는 확보가 돼요. 예. 그래서 감도는 아시겠지만 얘가 크면 클수록 감도는 높아요. 그렇죠. 압력을 크게 받으니까 단면적이 넓어야 뭐 예. 면적이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감도가 굉장히 커지는 걸로 가고 작아지면 감도는 작아져. 작아지는 대신에 얘가 가볍기 때문에 고주파수는 이건 140km까지 가죠. 그래서 내가 일반적으로 그냥 오디오만 측정한다 그러면 그냥 2분의 1인치 오케이야. 2분의 1인치 오케이인데 내가 요즘 이제 그 이어폰 헤드폰 있죠. 이어폰 헤드폰에서 내가 초고주파 대역까지 돼야 되겠다. 80km, 100km까지 돼야 되겠다. 그런 거 나오는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될 때는 이게 4분의 1인치 마이크로폰을 써야 돼요. 감도는 굉장히 낮죠. 이거는 그래서 이거 자체로는 안 될 거고 아마 여기다가 프리앰프를 해가지고 뭐 굉장히 뻥튀기 시켜가지고 실제로는 4mV 밖에 안 나오지만 거의 한 100mV 나오도록 이렇게 뻥튀기 시켜야 돼요. 프리앰프를 쓰셔야 돼요. 어쨌든 그런 것 다 장비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건 아까 이거는 주파수 축이었는데요. 지금은 뭐냐고 하면 이제 그 DB 축이에요. 음압에 대한 축인데 이게 뭐 1인치, 2분의 1인치, 4분의 1인치, 8분의 1인치가 있는데 이걸 사실 때 있잖아요. 얘가 그 견딜 수 있는 최고 전압이 최고 음압이 어디까지인지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시면 보통 한 130dB 있잖아요. 뭐 이 정도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130dB인데 근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한 10 정도 줄여서 있잖아요. 한 120dB 정도에 되거든요. 왜냐하면 130dB로 들어오면 THD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 내가 박스에 넣어서 이음을 재는 경우 있잖아요. 이음을 재야 되는 거. QC용. 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130대 가지고. 아까 왜? 90dB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SNR을. 그래서 훨씬 더 크게 나는 크게 내주고 싶은데 박스에 넣어가지고 마이크로폰 크게 내주고 싶은데 마이크로폰이 차버린 거예요 이미. 그럼 더 이상 크게 내줄 수 없겠죠. 그래서 근접음을 마이크로폰 측정할 때는 지금 이거 근접음 때는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이게. 길을 갔다가 있잖아요. 스피커 바로 앞에 내가 웩 쏜다고 생각하십시오. 엄청나게 큰 소리가 들어오거든요. 그 마이크로폰이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도 지금 겨우 아까 SNR이 겨우 뭐 마이너스 60dB밖에 확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80까지 넘어가려면 훨씬 더 크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크로폰에 너무 큰 압력이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게 한 150dB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써야 될 필요가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TV 스피커 개발하는 업체라든지 고감도를 많이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마이크로폰도 그냥 무턱대고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뭐 그냥 뭐
뭐 주파수 대응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이거 어디까지 될 거다. 그걸 반드시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레벨을 어디까지 할 건가 아셔야 된다는 거, 레벨을. 내가 러브 앤 버즈를 박스에 넣어서 재겠다. 그러면 웬만하면 130dB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50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PASR 하시는 분 이제 큰 출력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크게 들으니까. 그렇죠? 아까도 이 정도 가지고 택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 마이크로폰과 못 재요. 지금도 겨우 넘치기 직전까지 갔을 겁니다. 아까도 10V가 되면 이 넘치면 저기 에러를 뜨거든요. 아웃 오브 레인지라고. 그럼 뭐 잴 수가 없어요. 나는 더 크게 내주고 싶은데. 그러면 방법은 마이크로폰 멀리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반사가 막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까이 대고 싶은데 마이크가 이게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이크로폰이 150dB짜리가 필요해요. 일반적으로 아마 그 위는 보통 130이나 160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잴 수 있는 거는 150. 그 옛날 사람들은 그래요. 뭐 무양실에서 1m에서 잰다고 하면 130 넘어갈 이유는 거의 없었죠. 그렇죠? 옛날에 이음이 나오기 전 시절에는 130이면 충분했어요. 1m에서 130이 나올 일은 거의 없었으니까. 무슨 음향 대포도 아니고 얘가 뭐. 근데 이제 이게 이음이라는 걸 봐야 되는 시절이 오고 그 라인에 깔아야 되는 그런 시절이 오면서는 이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150dB도 지원되는 마이크로폰도 꽤 많이 나와요. 저렴하게. 옛날에는 많이 비쌌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폰을 보면 있지 않습니까? 이 보면 스펙 이런 거 보면 있잖아요. 이게 보면 다이나믹 레인지가 얼마냐? 이거는 138dB까지라 돼 있죠. 이거는 138dB인데 130 밑으로 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고요. 138. 이게 20kHz라고 돼 있죠. 10에서 20kHz. 이건 10kHz밖에 못 재요. 이건 좀 그리고 얘는 1파스칼 넣으면 50mV죠. 예. 굉장히 고감도예요. 고감도 마이크로폰. 그럼 이거는 1파스칼 넣으면 50mV인데 이건 18mV고 이거는 4mV고 이거는 3.6mV죠. 요렇게 요즘 낮은 거는 왜 있을까? 이거는 왜 이게 어떤 마이크로폰은 감도가 굉장히 좋은 것들도 있고 똑같은 1파스칼 94dB 넣어줬는데 어떤 것들은 50mV로 나오게끔 설계한 마이크로폰도 있고 어떤 것들은 18mV밖에 못 넣어. 어떤 것들은 4바 있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 이유가 있냐고 하면 1m에서 잴 때는 있잖아요. 50mV도 25mV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가까이서 재면 있잖아요. 가까이서 재면 소리 크게 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감도가 높은 건요. 94dB도 50mV잖아요. 그러면 100dB, 110 이렇게 들어갔다고 어디로 올라가겠습니까 이게. 거의면 2V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운드 카드가 맥스 2V인 게 많아요. 2V 이상 못 받아들인다고 얘가. 그럼 잴 수가 없어 또. 사운드 카드에 오디오 카드에 허용 볼트지 넘어가 버리니까. 가까이 잴 때는 있잖아요. 감도를 낮은 게 써야 돼요. 제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그 25보다 낮게 써야 돼요. 18 이런 게 좋아요. 그 PA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mm, 4mm 이게 좋을 거예요. 크게 틀는 조건이라고 하면 박스에 넣어가지고 가까이서. 물론 이 AP 같은 이런 특수한 장비처럼 뭐 수십 볼트까지 들어올 수 있는 입력이 되어 있는 그런 거라고 하면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아요. 사운드체크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2V 이상은 안 돼요. 아예. 사운드체크도 그렇죠. 그때는 마이크로폰이 감도를 낮춰야 된다고. 클립필드 아마 2V 정도밖에 몇 볼트입니까? RMS로는 어쨌든 한 3V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RMS로. 이제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 아,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다 비싼 거잖아요. 막 사가지고 잘못 샀는가 봐 그러면서 이게 할 수는 없다고. 장비 파는 사람들이 뭘 합니까? 그냥 뭐 주라고 하면 주는 거죠. 그냥 수입상인데 자기가 분명히 잘 알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용도로 내가 쓸 건지에 대해서. 예. 이 감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 주파수 범위는 알 거면 20kHz까지 보고요. 10kHz까지 보고 20kHz까지. 이건 80kHz까지 보죠. 4Hz부터 80kHz까지 봐요. 그리고 이거는 4Hz보다 100kHz까지 봅니다. 이게 4분의 1인치니까 이거 100kHz까지 보겠죠. 그렇죠? 이게 4분의 1인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모 잭으로 했죠. 레모. 아, 레모라는 말은 얘가 콘덴서 마이크로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V가 저쪽에 프리앰프에서 들어오는 거 이래.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DC 바이어스 200V 가해주는 개념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CCP 있죠. CCP. 이거는 뭐냐? 콘덴서 마이크로폰이라는 거예요. 아, 콘덴서 마이크로폰이 아니고 앞전 마이크로폰이라는 거예요. 콘스탄트 커런트 피에조 마이크로폰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정전류 방식인 거예요. 뭐 이 방식이 서로 다른 거예요. 두 개가. 이것도 CCP죠. 이거는 그냥 소위 말해서 BNC 잭이지 않습니까? 이게 BNC의 안테나 선이잖아요. 돌리면 되는 거. 이게 다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게 딱 보면 CCP예요.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쉽죠? 끝. 그냥 여기 앞에 단자에다 바로 꽂으면 되는 거니까. 뭐 마이크 프리도 필요 없고 여기서 전류력에다가 정전류를 주는 거죠. 이게 어쨌든 이게 그 개념이에요. 아, 이거 좀 조금 아시는 게 좋아요. 측정을 하면서 마이크로폰에 대해서 뭐 모르면. 그리고 사이즈는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약간 주파수 이야기를 해줬고, 감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감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얘가 다이나믹 레인지가 138dB, 이거 147이죠. 그렇죠? 이거는 좀 높지 않습니까? 이거는 160이에요. 그래서 한 이 정도는 돼줘야 아까 큰 출력을 내는 스피커들 이음절 때 이건 172까지 올라가죠. 여기서 한 10원 정도 빼주신다고 보면 돼. 이거 좀 아셔야 돼요. 그 마이크로폰을 샀는데 그 스펙시트를 주잖아요. 거기 보면 그게 까막눈이면 안 돼요. 이거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측정을 하는 게 전혀 다른 측정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 교정인데요. 아까 마이크로폰이 여기서 보면 뭐 1파스칼이 들어오면 50mV가 뜨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파스칼은 압력 단위죠. 압력인데 전기로가 나오죠. 그렇죠? 압력에서 기계에서 전기로 가서 바뀌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음향 전기 변환기잖아요. 마이크로폰은. 그죠? 예. 그러면 진짜 이게 1파스칼 들어오면 50mV인지 나오는지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 그러면 여기서 이 교정이 안 되면요. 내가 지금 뭐 어떤 소음기를 가지고 쭉 되는데 얘가 진짜 뭐 93dB를 가리킨다고 하면 얘가 진짜 이게 압력이 94dB를 가리킨다고 하면 진짜 얘가 1파스칼이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교정기거든요. 캘리브레이터거든요. 캘리브레이터가 이런 게 있어요.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정기적인 캘리브레이터 계열이 있고 기계적인 캘리브레이터 계열이 있어요. 정기적인 캘리브레이터는 안에 스피커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그 스피커는 항상 1kHz 톤을 전원 배터리가 나가기 전 고장나기 전까지 무조건 94dB가 내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94dB를 확인하냐고 하면 그 안에 지가 수음용 마이크로폰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94dB 안 나오면 있잖아요. 93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볼테이지 조금 더 올려줘. 이렇게 해가지고 강제적으로 94를 맞추는 피드백 루프가 있어요. 쭉 더 깨놔도 94dB 되는 거예요. 확 주워버리게 나중에 배터리 없으면.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계열이라는 거죠. 이게 소리가 나죠? 이게 1kHz 94dB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이게 두 개 눌러주면 더 커지죠? 이렇게 하면 아마 114dB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얘는 무조건 1kHz에서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94dB가 나오게끔. 그래서 이 교정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1kHz라도 맞추자라는 거예요. 1kHz만. 그러면 다른 데는 안 맞춰도 됩니까? 다른 주파수는. 근데 보통 정전형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적으로 플랫해요. 기본적으로 플랫하기 때문에 플랫하게 안 만들기가 좀 더 어려워요. 뭐 특별히 컷오프 주파수가 아니라고 하면. 다이나믹하고 콘덴서하고 차이점은 다이나믹 마이크로폰하고 콘덴서 마이크로폰은 차이점은 다이나믹 뭐 마이크든 스피커든 아니라 다이나믹은 우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F0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요 F0 이상을 우리가 재생 주파수 대역으로 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쓰죠. 그러다가 얘가 진동 질량이 이렇게 허용되는 것까지 이렇게 이게 쓰는 게 그러니까 F0 이상을 쓰는 개념이거든요. 튜닝 기법이 그래요. F0 이상. 이거는 프리필드에서 이렇게 자유공고성이 들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콘덴서 마이크로폰은 완전히 달라요. 콘덴서 스피커도 다르고 콘덴서 스피커는 어떻게 됐냐고 하면 쪼르르 이렇게 어쨌든 올라가다 여 위에서 이렇게 있어요. 공진점이 저 위에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를 갖다가 쓰는 개념. 공진점 아래를 쓰는 개념이라고.
근데 스피커 같은 경우는 가다 보면 여기서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죠. 이런 것들이. 그렇죠. 주파 특성이 이그러지는 데가. 이게 왜냐 그러면 그 진동판에 대한 분할 진동 때문에 막 그렇게 생겼었잖아요. 아까도 그래 생기잖아요. 그래서 플랫하게 만드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레퍼런스 스피커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뭐 아주 좋은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F0 이상에서부터 쫙 해가지고 뭐 1dB 이내로 들어오는 아주 훌륭한 스피커도 있긴 하죠. 그래 그걸 가지고 우리는 레퍼런스 스피커라고 부르고 그걸 가지고 마이크로폰 특성도 재고 막 그렇게 용도로 쓴다고. 뭐 내주는 게 있어야 마이크로폰이 제일 끄니까. 그래서 뭐 탄노이사에서 만든 어떤 특수한 특수 용도의 레퍼런스 스피커를 쓰기도 하죠. 근데 그 자체가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 밑에는 플랫하다. 플랫하지 않기가 어렵다.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 예. 그렇게 보고 1kHz 톤 여기 하나만 보는 거예요. 1kHz 톤 하나만.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게 첫 번째 이거예요. 야, 그래도 다른 걸 한번 보자. 뭐 다른 주파수도. 그래서 이게 주파수 셀렉터가 있어요. 그래서 뭐 500도 보고 2kHz도 보고 4kHz도 보고 해서 멀티 펑션을 해가지고 보는 게 두 번째 방식이에요. 더 비싸겠죠. 일반적으로 잘 안 써요. 나중에 이거 하다 보면 이게 별로 필요 없다는 거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그래도 아주 깔끔한 사람들은 이걸 또 사시죠. 예. 그 다음에는 피스톤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피스톤폰. 피스톤폰은 똑같아요. 그냥 소리가 발생되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스피커가 내주는 게 아니고 기계적인 회전 운동에 의해서 있잖아요.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회전 운동이다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는 안 움직일 거잖아요. 그래서 250Hz를 밖에 못 내줘요. 이건 1kHz 내주잖아요. 250Hz 내준다. 근데 놀라운 거는 이거 정확도가 있잖아요. 이거 정확도보다 2배 이상 높아요. 얘 말이 94dB 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94 플러스 마이너스 2dB 이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차율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뭐 데시벨을 잴 때 소수점 한 자리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사람은 건 참 우울한 일이에요. 그는 특히 그 스피커 이렇게 물건을 받는 업자들이 뭐 93.3대 너는 93.6이냐 7이냐 그걸 가지고 싸운 거 있으면 야 너 교정기 그거도 플러스 마이너스 2dB 차이 나는데 그걸 가지고 되게 우울한 거죠 사실은. 그렇다고 뭐 센 놈이니까 뭐라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근데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dB 이내로 들어와요. 기계적으로 있잖아요. 캠 작용해서 돌려주면서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스피커로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좋은 데 가보면 피스톤폰을 써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0.인데 실제로 재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내려 나와요. 이게 훨씬 더 이게 그럼 왜 쓰겠어? 이게 더 좋은 거니까 이걸 쓰는 거지. 훨씬 비싸. 이거보다. 그래서 제대로 하는 회사 가보면 피스톤폰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피커가 있고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게 마이크로폰이 하나 더 있어요. 캘리브레이터 마이크로 하나 더 있죠. 이게 캘리브레이터 하나 더 있는데 레퍼런스 마이크로폰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내 가지고 피드백 루프를 계속 걸어주는 거예요. 배터리 들어가 가지고 있고. 이거는 요 캠이 회전을 하면서 있잖아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있잖아요. 압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250Hz를. 이게 훨씬 더 이게 델타 L이 훨씬 더 작다라는 거죠. 되게 똑같은 거예요. 교정기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 없이 뭔가를 측정한다는 것들은 좀 우울한 거죠. 예.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있잖아요. 다른 것들은 앰프 캘리브레이션, 그다음에 파워 앰프 캘리브레이션, 마이크 프리앰프 캘리브레이션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운드 카드 캘리브레이션까지, LED 컨버터 이런 까지 다 캘리브레이션은 일반적으로 그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그래가지고 할 수 있지만 마이크로폰 아닌 거죠. 마이크로폰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마이크로폰이 붙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거는 이걸로 가지고 캘리브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것들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은 어떻게 하고 마이크로폰 캘리브레이션은 어떻게 하는지. 그럼 다 개념은 똑같아요. 지금 사운드 체크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방법이 저희 센터 홈페이지 다 올라와 있어요. 저번에 다 우리 김도영 주임님께서 아주 협찬을 해주셔가지고 다 올려놨어요. 거기서 보시면 되고 이제 다른 부분도 AP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또 동영상 메뉴를 올릴 거예요. 그 회사에 가보면 이게 장비는 있지만 선배들이 퇴사하고 나면 어디 쓰는지도 모르는 장비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되게 유용한 장비가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매뉴얼 보면 사실 다 알긴 알겠지만 이렇게 동영상 매뉴얼 해가지고 지금 다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만 보여주면 다른 건 방법이 같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만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 컨디셔닝 앰프인데요. 이게 왜 있냐고 하면 아까 그 레모 잭으로 해가지고 콘덴서 마이크로폰은 그 DC 파워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원을 공급해 준다고 DC 전원을 그렇게 해주기 위해 쓰는 건데 이 같은 경우에는 그 BNK에서 요 마커요, 요 색깔하고 이것 때문에 그 좋은 장비들은 항상 다 이 색깔로 다 도배를 하고 있죠, 좋은 장비들은. 예. 그 이 회사에서 덴마크 회사거든요. 예. 그 내가 스피커, 마이크로폰 이런 거를 대해서 내가 그냥 공부를 해보고 싶다. 그러면 덴마크로 가십시오. 덴마크는 세상에서 최고 인류 뭐 마이크, 스피커 그에 관련된 거 다 있어요. 진짜 대단한 나라예요. 하이엔드 뭐 스피커들 뭐 덴마크 뭐 보시면 되죠. 많은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나라의 국부의 몇 퍼센트 차지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나라예요. 음향 변환기 쪽으로는. 예. 뭐 덴마크 그라스 다 BNK 그라스 전부 다 덴마크지 아닙니까? 그 유명한 그 스피커 유닛 만드는 회사 다 덴마크예요. 어쨌든 이게 그 BNK인데요. 이게 이제 그 아까 마이크로폰에다가 이게 마이크로폰 여러 채널 돼 있고 아홉 채널도 있고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전원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얘 기능이 뭐냐고 하면 마이크로폰은 들어오는 시그널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이게 감도도 조절할 수 있죠. 이게 뭐 1파스칼이 들어갔을 때 있잖아요. 뭐 100mV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뭐 30mV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 10mV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수몇 그대로 이렇게 바이패스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이게 있으면 좋은 게 뭐냐고 그러면 내가 사운드 카드가 있잖아요. 얘가 있잖아요. 얘가 예를 들면 2V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아까 3V를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어떤 것들은 뭐 얘는 더 높다. 뭐 20몇 V까지 받아들일 수 있나? 이게 굉장히 높은 게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얘는 좀 크게 들어갈수록 어찌됐든 SNL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디지털로 꽉 차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값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CCP 마이크로폰이다, IP 마이크로폰이다. 그러면 그냥 방법이 없죠. 그냥 이거 감도대로 들어가 버리는 거니까 조절할 수 있는 자유도가 떨어진다. 특히 이음 같은 거 보는데 그 디지털로 요만큼 우리가 다이내믹 레인지 뭐 요만한데 얘가 지금 20V였어요. 그럼 들어오는 게 이만큼밖에 안 들어와. 그러면 다이내믹 레인지 우울한 거죠. 얘가 그런데 이만큼 들어왔을 때 내가 지금 다이내믹 레인지가 96dB였다 그러면 요만큼 들어오다 보면 뭐 50dB, 60dB에서도 안 되겠죠. 예, 그런 일이 생겨버린다고. 그때 이제 얘가 이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컷오프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또 마이크로폰은 어떤 일이 들어오는 그 유기된 잡음 있잖아요. 험 노이즈 같은 것도 제거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라운드 루프를 끊어주고 연결도 해주고 뭐 그런 기능들도 있고 어쨌든 몇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 이거 굉장히 이거 쉽거든요. 그냥 몇 개 버튼 이거 몇 개만 눌러보면 다 나오니까 그걸 좀 아셔야 된다는 거지. 마이크로폰 컨디셔닝 앰프라는 것들이 이런 용도로 쓰는 거였구나. 마이크로폰을 전부 다 조건을 갖다가 다 지정해 주는 거예요. 마이크로폰 조건들. 예. 그 다음에 아까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 있잖아요. 하는 과정들이에요. 이게 뭐냐고 하면 루프백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루프백 테스트를 해가지고 앰프 상태, 사운드 카드 상태 이런 것들 저렇게 해가지고 패스 다 되는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요즘에는 다 자동으로 해요. 그냥 그 사운드 카드 아웃 채널 있잖아요. 인 채널 바로 직접 꽂아버리는 걸 루프백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바로 꽂아서 해가지고 특성도 플랫하게 나오고 감도도 딱 맞춰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통 자동으로 다 하게 돼 있어요.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앰프 캘리브레이션도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그 BNK 앰프가 있는데 여기 내가 18dB를 맞춰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18이 맞는지 17.8 정도 나오죠. 100% 0.2dB 차이 나지만 이게 17.8이 딱 이게 제가 얘는 18이지만 나는 17.8로 알겠어. 내가 재보니까 17.8이니까 그렇게 해서 17.8로 해가지고 제가 그 셋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이거는 이제 앰프 캘리브레이션 과정이었어요. 얘는 오디오 카드, 사운드 카드, 그 다음에 이런 것들 ADDA 컨버터에 관련된 거고, 이거는 이제 앰프의 캘리브레이션 과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폰 캘리브레이션이에요. 이거 오후에 이제 졸리실 때 다 데모로 보여줄 건데, 이게 보면 이제 마이크로폰 넣어가지고 이렇게 감도가 나오죠. 예? 예.
1파스칼 넣어줬는데 47.38mV가 됐죠. 근데 실제로는 저 스펙시트에 보면 50mV라고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똑같지는 않아요. 좀 차이 나죠.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과정들을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값을 저장을 해놓고 그렇게 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47.38mV가 나오죠. 그러니까 1파스칼 넣어주면 아까 삑이 틀면 있잖아요. 47.38mV가 나오는 거예요. 이 스펙시트 때는 50이라고 돼 있었어요. 예, 그렇게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캘리브레이터가 없다. 그러면 방법이 뭐겠어요? 그냥 50 치는 거예요. 믿어야지 너를. 그냥 믿고 쓰는 거죠. 근데 그거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값을. 그 얘를 마이크로폰을 사면 이 스펙시트 그냥 요만한 종이 쪼가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다 적혀 있거든요. 감도가 얼마인지. 근데 그것도 모르고 막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값을 항상 기본적으로는 그냥 1파스칼에 1볼트로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지. 예? 실제로는 47mV 나와야 될 게 1볼트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나오는 것처럼 세팅이 돼가지고 막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우울한 거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여기 있죠. 마이크로폰 종류가 뭔지. 이게 IP 마이크로폰인지 아니면 유저 셀렉트 마이크로폰 이걸 선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처럼 BNC 잭으로 되어 있는 거 쓴다고 하면 IP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완전 무형식을 말씀을 드렸고요. 요게 그 웨지 사이즈 있죠. 요게 길이 있잖아요. 요게. 요거. 이게 4분의 1 파장 정도 길이가 돼야 돼요. 그냥 그 줄자로 가지고 대충 얼마나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이 웨지 길이가 얼마나 튀어나오는지 보면 아 얘가 대충 이게 물론 패시브 방식도 있고 액티브 방식도 있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다 패시브 방식으로 다 만들기 때문에 요 길이 보면 아 얘가 어디까지겠구나 알 수가 있어요.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바닥도 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바닥도. 보통 여기 치면 자원은 넓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일 취약한 게 위아래거든요. 여기서 예를 들면 1.5에 내려온다고 이만 내려왔겠죠. 밑에서 1.5 올라가서 이만 올라왔어요. 그러면 사람이 머리도 못 들어가는데 뭘 합니까? 그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이런 데서는. 그래서 한 3층을 뜯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m, 10m, 10m 정도는 확보가 돼야 적어도 뭐 사람이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는 정도 공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까 여기서 또 바로 이 바로 앞에서 재면 안 되고 여기서 또 4분의 1 파장이 또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웨지 길이만큼에 되는 걸 또 더 나와서 째야 되는 거니까 그게 그 육면에 대해서 다 줄어들어 버리면 진짜 조그만 공간에서 잴 수 있는 게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 웨지 길이가 1.5m다. 이 정도 된다. 그러면 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무향실은 뭐 무향이니까 반사가 없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또 외부에서 소음도 들어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소음 차단하기 위해서는 아까 10m, 10m, 10m 공간에다가 룸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방 안에다 방을 만들어가지고 밑에다가 스프링 장치로 달아가지고 있잖아요. 외부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게 다 흡수가 돼야 돼요. 예. 그런 장치 만들고 또 공조도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공조돼야 되고 뭐 이렇게 뭐 달고 하면 한 5억 정도는 그냥 싹 넘어. 스피커를 몇 개 팔아야 5억이 나오지.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더라도 70Hz 서브워프는 잴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흡음 능력도 있지만 이렇게 재봐져 있잖아요. 무향실이 갖고 있는 그 흡음률은 99%밖에 안 돼요. 인텐시티의 99%. 그러면 음악은 뭐 실제로 음악을 줄일 수 있는 것들은 뭐 10분의 1밖에 못 줄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내가 소리를 크게 내준다 있잖아요. 큰 놈 있잖아요. 해가 해주면 반사된다고 봐야 돼요. 왜? 흡음률이 99%밖에 안 되기 때문에. 90% 이상, 99%가 아니라 90% 이상인 거지. 그래서 한 마이너스 40dB 정도 이렇게 줄이는 효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향대포 이런 걸 가지고 막 130dB 내주면 있잖아요. 튕겨 나온다고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흡음률이 그건 F0 이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뭐 모든 걸 넣어주는 걸 100% 다 받아주겠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재면 크게 재면 있잖아요. 그보다 많이 적은 것들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아주 큰 소리를 내주는 것들은 야외에서 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야외에서 재면 골치 아프죠. 뭐 민원 들어오죠. 뭐 바람 불면 안 되고 그 PSR을 갖다가 뭐 엄청 크게 틀어가지고 무향실에서 잰다는 것들은 약간 안 맞아요. 예를 들면 한 100데시벨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정도 이렇게 110 정도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140 이렇게 막 틀어가지고 130 넘게 막 틀어가지고 하면 뭐 50데시벨, 60데시벨 요 밑으로는 거의 뭐 이게 그 에러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향성을 잴 때는 뭐 마이너스 30데시벨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20 정도 밑으로만 떨어지더라도 아 이쪽에 지향성이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 마이너스 30, 40 밑이 왜 이렇게 찌글찌글해? 뭐 이게 잘못 찍은 거 아니야? 그거 하는 사람은 그 한참 설명해줘야 돼. 무향실이 그런 게 아니란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가 뭘 아니부터 해가지고 막 설명을 많이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더 우울하게 이제 간이 무향실에서 되죠. 이게 눈으로는 무향실인데 눈으로는 이거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소리는 완전히 다른 거야. 이거는 요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 그냥 이거랑. 대신 계란판이 좀 붙어가지고 물이 막 쉽게 이야기하는 계란판 붙어가지고 있고 요거 한 요만한 거 있으면 있잖아요. 물론 뭐 한 1kg 넘으면 흡음이 되겠죠, 그렇죠? 뭐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재가지고 뭐 특성을 재고 또 요만한 거 있잖아요. 이건 한 300Hz 이상. 이 마이크로 스피커 정도면 이 정도면 해도 될 거야 아마. 500Hz 정도 될 거니까 한 40cm 정도 이 웨지 사이즈가. 근데 이거는 더 작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뭐 한 1kg 넘는 트위터 정도 이런 거 잴 때는 뭐 유용할 수는 있어요. 무향실. 그러니까 모든 게 그 파장 입장으로 봐야 되는 거야. 파장 입장으로. 내가 17m짜리 거인의 발자국 같은 경우는 밑에 조그만 뭐 있는 거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냥 뭐 이렇게 웨지를 이렇게 해놓으면 쑥 넘어가 버리거든요. 1kg 입장에서는 내가 1kg는 34cm 아닙니까? 그럼 4분의 1 파장 같으면 34를 갖다 4로 나누자 48, 30이니까 8cm 정도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8cm보다 길다고 하면 1kg짜리도 얘가 이제 흡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쨌든 효과적으로. 근데요, 이거는 그거조차도 안 될 수도 10cm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마이크로 스피커, 이거는 트위터용 정도 보면 되는데 이걸 갖다 여기 이렇게 잰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굉장히 가까이서 재가지고 니어필드로 재고 파필드로 재가지고 대줘야 되는 건. 에너지는 줄어들어요. 근데 반사함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랑 똑같습니까? 당연히 그 잔향 시간은 확 줄어들죠. 근데 그 에너지는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이 조건이면 이렇게 재는 것보다요, 이거 그냥 없애버리고 마이크 가까이 대 재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특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 차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지. 1m 재가지고 에너지 차이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마이크로 스피커 우리 그 용도로 사실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 할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플랜지로 잴 때는. 그리고 사실은 체험실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간이 체험실인데 이게 유리문 하나 있고요. 이게 선을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거 진동 차단제 해가지고 있잖아요. 에어쿠션 같은 거 달면 요런 거 재를 때는 아주 왔다요.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이게 좀 커가지고 있잖아요. 1m마다 확보된다고 하면 니어필드, 파필드 측정 다 되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한 5, 600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냥 이거 하면 됩니다. 이거 어디서 하냐? 색소폰 이렇게 치는 집에서 연주하는 사람들 방 조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한 사람용이 있고 그건 너무 작으니까 한 5사람, 6사람 들어갈 수 있는 용은 조금 더 비싼데 한 4, 500, 600, 700 이 사이에 다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만 있으면 사실 이런 스피커 측정은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굳이 엄청나게 비싼 무향실은 칠 필요가 없어요. 어째도 해도 안 되는 거. 너무 비싸다는 거죠. 레이저 측정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사 갈 때 옮길 수가 있어요. 다시. 근데 무향실은 옮기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한번 볼게요. 지금 아까 뭐 이런 간이 무향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측정을 하면 있잖아요. 이게 반사함이 이렇게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문을 닫아준다 그랬죠. 이전에 문을 이렇게 닫아줘야 돼요. 그 문을 닫아주면 여기가 한 3ms 되죠. 그렇죠? 3ms. 그쵸? 그러니까 3ms 같으면 3ms 분의 1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파수가 나오겠죠. 그쵸? 0.003분의 1 하면. 300Hz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300Hz 나오나?
333. 그러면 아까 이야기, 그래서 300Hz 이상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문을 닫아버리면. 그래서 내가 무슨, 이게 주파수 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파수 측정을 했는데 뭐가 찌글찌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긁힌 자국처럼 나오는 특성은 전부 다 반사음 때문에 그래요. 스피커를 이렇게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반사음 때문에 있잖아요.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잘라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라줘 버리면 얘가 이래도 이렇게 갑자기 쭈뼛쭈뼛 없어져 버렸죠. 대신 요 300Hz 밑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위만 볼 수 있는 거야. 왜? 뭔가 한 주기가 형성돼야 분석이 되는데 너무 빨리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걔가 들어오지도 못한 거야. 내 기준에. 한 주기 놈만 들어오라 그러면 300Hz 이상, 300Hz 이상부터는 이제 한 주기 됐어요. 쑥쑥 들어오겠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꼬리가 탁 잘려버린 거지. 못 들어오는 거야. 요 밑으로는 못 씁니다. 이 밑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까이 되면 되겠죠. 니어필드. 일반적으로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니어필드 공식에 보면 한 500Hz까지는 유효했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300Hz 유용하잖아요. 그럼 딱 된 거잖아요. 이렇게 큰 스피커들도 1m, 1m, 1m만 확보될 수 있는 공간, 아까 그런 차음식 조건 있죠. 이런 것만 있으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된다라는 거죠. 네, 이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보면서 스피커 왜 이렇게 이게 안 좋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것도 사실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좀 그렇긴 한데 이거 좀 따져봐야 돼. 그래서 원거리 측정, 근거리 측정 이런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요런 환경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바닥에서 옆면, 뒷면 이런 게 있잖아요. 1m 이상만 확보만 되면 300Hz 정도까지는 내가 볼 수 있다. 천 정도 다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홀의 가운데쯤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런 거 스탠드 쪽에 세워가지고 지금 1m 확보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 세워가지고 하시면 된다.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 한번 재고 1m 멀리 떨어져서 재고. 그러면 300Hz, 300에서 400Hz 정도 부분에서 나중에 붙이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근거리 잴 때 골치 아픈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베이스 리플렉스 타입이에요. 포트가 있는 거죠. 포트가 있는 거. 그렇죠? 포트에서도 스피커지 않습니까? 이거는 포트가, 이거 한번 돌려볼래요? 굉장히 과학적이죠? 돌아가기도 하고. 이 소리가 여기서 나거든요. 이것도 또 스피커예요. 나는 여기서만 아까 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는. 이거 어떻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여기서도 잰 거하고 또 여기서도 잰 거하고 또 3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사실 좀 골치 아파. 니어필드 재는 게. 골치 아프죠. 또 포트가 2개 있는 놈도 있죠. 밑에 2개씩. 이야, 이것도 골치 아프네. 뭐 계속 쪼개가지고 있잖아요. 포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주파수 여기 더 좁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만 따내는 거예요. 나는 여기만 따내고, 너는 요만큼 따내고, 너는 요 위에 따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3개를 연달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그래서 니어필드 스캔을 하는 게 나왔어요. 그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다가 있잖아요. 쫙 스캔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쫙 이렇게 스캔. 그래서 학교 때 좀 내가 공업 수학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한 사람 보면 그린의 정리 이런 거 혹시 배우고 뭐 키르요프 헬르몰츠 이케이션 막 인테그랄 막 배우면서 레일레이 적분 막 이렇게 배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요 주위 있잖아요. 요 주위에 그 무지항성 성분, 양지항성 성분만 다 이렇게 내가 측정을 할 수 있으면 이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도 모두 다 알 수 있는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그걸 이용해서 나온 장비가 나와 있어. 그러면 이제 다 게임이 끝난 거죠. 그럼 무형식 필요 없어요, 그냥. 목욕탕에다가 그냥 갖다 놓고 이 스케일만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면 어느 지점, 어느 주파수 특성이 어떻게 될지 1Hz 때부터 다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고주파수고 약간 더 에러가 나올 수 있죠. 저주파수는 굉장히 쉽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도 아마 앞으로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뭐 크레인 들어가지고 뭐 10m에서 쌓아놓고 이렇게 잴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 만들어 놓은 거 보기는 했는데 사실은 아직 상용화 단계는 아니에요. 한 내년쯤이나 나올지 뭐 모르겠어요. 그런 또 니어필드 스캐너 개념도 있다라는 거. 기술은 어쨌든 계속 진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호음의 레벨인데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폰 들어오는 신호음 레벨이 마이크로폰 들어오는 게 있잖아요. 이게 헤드룸이라는 걸 항상 아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고 하면, 예를 들면 아까 여기 뭐 이게 디지털로 들어오는 거 얘가 뭐 예를 들면 2V다고 하면, 그렇죠? 이 가득 들어와줘야 얘가 16비트다 그러면 거의 90dB 다이나믹 레인지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퀀타이제이션 노이즈가 밑에 쫙 깔려가 있고 그 위에 신호음 깨끗하게 들어올 때 찌그리기 전까지 어쨌든 풀스윙을 딱 했을 때가 dBFS라 그러잖아요, 그죠? dB 풀 스케일로 딱 들어올 때, 요거 깨끗하게 들어올 때, 얘 갖고 있는 최대한 SNL이 최대가 될 수 있는 거기까지 들어오는데, 이 마이크로폰이 있잖아요. 마이크로폰이 예를 들면 현재 들어오는 내가 지금 측정하려고 하는 게 적어도 그 0dB 거의 근처까지 딱 가면 이게 풀스케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딱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안 되면 내가 예를 들면 이게 마이너스 20이었다. 근데 디지털로 얘가 90dB 확보 안 됐다. 그럼 최대한 들어와봤자 90dB밖에 70dB밖에 안 들어오는 거죠. 90인데 20을 빼줘야 되는 거니까. 요만하게 내가 요만큼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디지털적으로 디지털로 보면 요만큼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이게 0dB이 돼야 내가 이런 시그널에 들어올 거다 하면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내가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미 20이 빠져버린 거죠. 요만큼밖에 스윙이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까지 다 해줬을 때가 90dB이라는 SNR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뭐 70dB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제. 내가 아무리 뭐 해봤자 이 밑에 양은 변하지 않는 거고, 16비트니까 24비트면 이게 더 내려가겠죠. 그러면 뭐 110, 120까지 늘어날 수가 있는데, 이게 16비트 하면 여기서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마이크로폰으로 잰 거 있잖아요. 이게 0dB에 가까웠게 들어야 되는 거죠. 헤드룸이. 근데 너무 여기 딱 가까우면 이게 뭔가 좀 해가지고 나중에 디지털은 세츄레이션 돼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완전히 이제 다른 이상한 시그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요 폭을 그래도 한 10dB 언더로 들어오게끔 있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8 같으면 이 정도는 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이 정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10 언더까지 들어오게끔 확보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안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내가 몇 데시벨 들어오는지 뭐 몇 볼트 형성되는지 뭐 아무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 놓고 나서 나중에 러버앤 버즈 이음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거 마이너스 80을 어떻게 확보되지도 잘 논리적으로 따져가 보면 이렇게 여기서 얘 들어오는 게 레벨이 크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관계를 좀 생각을 하고 이걸 썼어야 된다는 거예요. 셋업을 할 때. 그러려면 내가 그 스피커 소리를 얼마만큼 크게 할 건지, 그렇죠? 그런 것들까지도 다 종합적으로 다 판단한 다음에 요 마이크로폰 게인을 조절하든 아니면 아까 마이크로폰 프리앰프 있죠? 거기다가 또 조절해가지고 이게 지금 31로 돼 있는데 100mV로 올릴 건지 해가지고 해서 좀 이게 사운드 카드에 딱 이렇게 꽉 차게 들어오게끔 있잖아요. 그렇게 SNL 확보가 될 거니까 꽉 차게 들어오게끔 조절해줘야 된다는 거지. 최종 결과는 뭐냐 그러면 이 마이크로폰 이런 그 마이크로폰하고 마이크로폰 프리앰프가 디스토션을 일으키지 않는 최대한으로 이게 사운드 카드에 딱 꽉 차게끔 들어오주는 게 최고 좋겠죠. 그래야 SNL 확보가 되는 거잖아요. 디지털이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양자화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게끔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라도 세츄레이션이 되면 안 되고. 자, 이어서 특정 신호음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호음을 싸서 내가 어떤 시스템의 특성을 알려면 뭔가를 싸줘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싸주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아는 방법은 만약에 스피커가 선형 시스템이 있다 그러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시그널을 사용하더라도 같은 특성이 나올 수가 있는데요. 스피커가 비선형성이기 때문에 신호음에 대해서 이렇게 그 특성을 좀 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신호음은 비선형성에 강한 신호도 있고 어떤 신호음은 비선형성이 굉장히 약해가지고 에러를 많이 일으키는 것도 있고요. 또 신호음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으면 내가 이때는 이 신호음을 쓰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도 알 수도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는 있잖아요. 그 모든 우리가 관심이 있는 주파수 있잖아요. 그냥 가청 주파수라고 그래볼게요. 가청 주파수에 대해서 전부 다 에너지가 똑같이 있잖아요. 똑같은 크기의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예를 들면 측정된 이 주파수가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면 그 시스템은 뭐 예를 들면 1kHz가 뭐 5dB 떨어지는 거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일단은 플랫하게 들어가야 되는 걸 거잖아요. 평탄하게 들어가줘야. 그래서 그 크기를 모든 주파수에서 크기를 평탄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임펄스 시그널 있잖아요. 띡 하고 이렇게 나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 나죠? 띡. 조용히 하면 다 들립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조금 다시 들리시죠? 띡띡하고. 예. 이 시그널도 이 주파수에 대해서 이게 플랫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화이트 노이즈를 한번 볼게요. 전혀 성격에 다른 두 개지만 이것도 주파수 분석을 해주면 이렇게 나와요. 자, 세 번째, 이제 수입 시그널, 리니어 수입을 해볼게요. 타임 스트레치 더 펄스라고도 그러고요. 이것도 이랑 똑같아요. 주파수 분석을 해보면. 근데 이거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이건 시간 굉장히 짧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세 개는 주파수 특성은 똑같지만 위상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위상을 하나로 0으로 고정시킨 방법, 시간에 따라서 위상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방법, 아니면 페이즈를 갖다가 있잖아요. 위상을 갖다가 막 랜덤하게 이렇게 막 쉽게 이야기하면 난수 발생기를 이용해 가지고 막 랜덤하게 만들어주면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사용해도 돼요. 그래서 측정 신호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근데 아까 이건 에너지가 너무 작죠. 근데 띡띡 해가지고 무슨 여기 시스템을 스피커 시스템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은 잘 안 쓰고요. 이런 것들은 뭐 정기적인 시스템 있잖아요. 앰프 내는 거 볼 때는 좀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간이로 볼 때는 가능하지만 지금은 뭐 이렇게 노이즈 시그널 아니면 이렇게 수입 시그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수입 시그널 중에서도 이걸 갖다가 아까는 윅 하면서 갔죠. 그는 내가 예를 들면 20에서 22만 헤르츠까지를 다 훑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스텝트라는 방식이에요. 스텝트는 이제 다 지나가는 게 아니고 특정 주파수만 보는 거예요. 이게 두두두두두둑 이렇게 가죠. 그래, 거기에 대한 정적인 상태만 보는 거라고 그랬죠. 정적인 상태. 모든 주파수를 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30개만 본다라든지 뭐 100개만 본다라든지 뭐 200개만 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표 선수만 보는 거예요. 대표 선수 시간적으로 바뀌는 게 보는 게 아니고 그 주파수를 갖다가 5번씩 이렇게 5번씩 주파수를 뚝 5번, 뚝 5번, 뚝 5번, 뚝뚝뚝뚝. 그 주파수가 빨라질수록 이게 그 진동수가 이렇게 진동수가 높을수록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그 간격은 줄어들죠. 그래서 두두두둑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빨라지죠. 대표 선수만 보는 거야. 이게 다 보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걸 가지고 내 이 시스템을 다 봤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러면 이거는 뭐랬냐, 막대 그래프로 몇 개만 나오는 거야. 대표 선수만. 이게 이제 스텝트, 계단처럼 나온다 그래서 스텝트 사인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로그 사인 수입이에요. 이거는 다 나오죠, 그렇죠? 예를 들면 20에서 2만까지 다 훑고 지나가는 거라고. 근데 왜 로그라 그러냐 그러면 저주파수가 천천히나 고주파수로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주파수 분석을 하면요, 이게 주파수 축이고 이게 에너지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저주파수는 크고 고주파수는 줄어드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까 화이트 노이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되겠죠. 모든 게 똑같이, 그렇죠? 근데 이게 똑같은 건 아니에요. 저주파수를 좀 이게 속도로 조절하는 거야. 스피드로 가지고 천천히 해주는 것들은 에너지가 크게 들어가는 거야. 빨리 지나가는 것들은 에너지가 작은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주는 거야. 생산 라인에서 많이 쓰죠. 고주파는 굉장히 빨리 지나가 버리는 거. 다음은 핑크 노이즈 계열이에요. 이렇게. 핑크? 이것도 주파수 분석을 해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의 이렇게. 이것도 저주파수가 많고 고주파수가 작아요. 근데 그 로그 사인 수입이나 핑크 노이즈를 많이 쓰는 이유가
이게 이제 옥타브 분석으로 들어가면 있잖아요. 옥타브 분석으로 들어가 보면 저게 나중에 이제 평탄한 걸로 보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이 써요. 또 두 번째 이유는 그 뭐 야외에서 공연 뭐 할 때 보면 대부분 이렇게 핑크 노이즈 가지고 많이 잡아주거든요. 왜냐 그러면 옥타브 분석을 들어가기 때문에. 옥타브 분석이라는 것들은 옥타브라는 게 2배씩 커지는 거잖아요. 일정 비율로 가는 거거든요. 옥타브라는 게 2니까 1kHz에 옥타브면 2kHz, 2kHz 옥타브면 4kHz, 4kHz, 8kHz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간격이 점점 넓어진다고. 1에서 2kHz 차이는 1000개가 주파수 들어가 있지만 2에서 4kHz는 2000개 주파수가 들어가 있죠. 또 4에서 8은 4000개 주파수 들어가 있는 거라고. 계속 보면 간격이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하나의 대표 선수로 보기 때문에 저 주파수는 분리하겠죠. 1kHz에서 500은 500개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주파수가. 500에서 250은 250밖에 주파수가 안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얘네들은 한 4000개가 모이는데 나는 250밖에 못 모이잖아요. 그럼 나는 크게 내줘야 된다고. 크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넣어줘야 그 옥타브로 해가지고 막대 그래프로 나온 대표 선수는 보면 평탄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핑크 노이즈를 써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또 사람의 귀가 보통 3분의 1 옥타브하고 유사하거든요. 31개 정도 해상도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31개. 예. 그래서 뭐 크리티컬 밴드는 20몇 개인데 어쨌든 3분의 1 옥타브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옥타브 분석을 보통 많이 하죠. 옥타브 분석. 그래서 폭포 소리 같은 거. 근데 뭐 저런 소리가 측정할 때 많이 쓰는 게 저걸 들으면 별로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이게 원 오브 옥타브 뮤직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연계 듣기 좋은 소리를 있잖아요. 주파수 분석해 보면 다 이렇게 핑크 노이즈 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노이즈 마스크 같은 거 있잖아요. 뭐 회사에서 뭐 중력들 회의할 때 소리 내가지고 다른 방에 안 들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또 누가 바깥에서 도청을 할 수 있잖아요. 이제 유리 레이저를 쏴가지고 도청할 때 여기다가 노이즈 마스크를 씩 내주면서 회의를 하면 이제 그게 도청될 때도 씩하고 들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이런 것들. 예, 그런 거 할 때 이제 노이즈 마스크로는 원 오브 F 이게 핑크 노이즈 계열을 많이 써요. 내가 뭐 회의하고 있는데 들리는 시그널이 내가 막 귀에 너무 거슬린다 그러면 내가 짜증나서 회의가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원 오브 F 뮤직이 핑크 노이즈 계열이 잘 생각해 보면 그 폭포수에서 탁 들리면 저런 소리가 나요. 촤. 네,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 노이즈인데 이거는 좀 귀에 거슬리죠. 칙 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죠. 핑크하고는 이거하고. 예. 이 핑크 노이즈는 주파수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플랫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플랫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만약에 옥타브 분석을 해버리면 막 이렇게 돼버리겠죠. 고주파수 큰 것처럼 내버리는데 그런 거 쓰면 안 된다고. 근데 화이트 노이즈는 뭘 할 때 쓰냐 그러면 바로 전달 함수를 칠 때 쓰는 거예요. 내가 1Hz 단위로 다 보는 거 있죠. 옥타브 계열로 보는 게 아니고 막대 그래프로 보는 게 아니고 한 주파수를 다 보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화이트 노이즈를 써야 돼요. 주파수 하나당 에너지가 다 같아야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거죠, 이거. 이 화이트 노이즈. 이거는 모든 주파수 에너지가 같은 하나하나 볼 때는 이렇게 돼야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전달 함수의 개념으로 볼 때는 화이트 노이즈를 쓰고 옥타브 분석을 한다. 그게 이제 이 음향 바닥에서는 옥타브 분석이라는 거고 리얼타임 어널리시스 RTA 분석이라고 그래요. RTA 분석을 할 때는 막대 그래프로 다 뜨거든요. 이게 10개로 뜰 건지 31개로 뜰 건지 100 몇십 개로 뜰 건지 200 뭐 이런 것도 다 어쨌든 그거는 다 일정 비율이에요. 비율. 예. 에너지가 같은 게 아니고 비율이 같은 거. 이 주파상의 비율이 같은 거 이렇게 비율. 3분의 옥타브가 비율이 같은 거고 뭐 옥타브가 비율이 되는 거잖아요. 다 2배씩 이렇게 커지는. 사람의 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다 로우 스케일을 쓰는 거죠. 주파수도 로우 스케일, 크기도 로우 스케일, 사람 다 로우 스케일을 느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멀티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런 톤을 이게 좀 알아줘야 돼요. 멀티톤. 멀티톤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요, 한 번에 예를 들면 1kg, 2kg, 4kg, 8kg, 16kg, 그 다음에 500, 250, 125, 63 이걸 동시에 내주는 거야. 동시에. 야, 같이 쫙 사인 웨이브 나오는데 위익 하는 것들은 뭐 순차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들 보면 주파수가 그렇죠. 시간을 쭉 끌면서 처음에는 저주파수 나왔다가 다음 중주파수 나오고 고주파수 나오고 시간을 끌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는 동시에 발사 쫙 하면 또르륵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근데 이것도 알겠지만 다 내주는 게 아니고요. 대표 선수만 내. 아까 하면 500, 뭐 250, 500, 250, 1kg, 2kg, 4kg, 8kg다 그러면 딱 31개만 대표 선수만 내주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뭐 100개 내줄 수도 있고 200개 내줄 수도 있고 1000개 내줄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투톤 시그널도 있어요. 예, 한 주파수는 고정하고 한 주파수는 계속 올려주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게 이제 톤이 두 개가 쓰는 거. 이건 갖다 이제 왜 이거 투톤 시그널을 왜 쓰냐고 하면 인터 모듈레이션 디스토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존재하는 음들은 다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개 사이에 있잖아요. 비선형이 들어간다고 하면 두 개 사이에 합도 있고 차도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1kg하고 2kg 내주면 당연히 좋은 시스템은 1kg, 2kg만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1kg하고 1500이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시스템 1kg하고 1500만 나와야 되는데 500도 나오고 2500도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한 합도 나오고 차도 나오고 또 두 배 합에다가 뭐 빼주는 값도 나오고 이게 오만 잡탕이 다 나오는 거야. 딱딱 이렇게 두 개만 놔줘야 되는데 내가 이거하고 두 개 내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게 나오고 여기서도 이런 게 나오고 막 섞여 있는 오만 잡탕이 다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실제로가 이래요. 그래서 이제 저걸 가지고 재는 것 가지고 사실은 다 그 스탠다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인터 모듈레이션 디스토션, 상호 변조 왜곡이라고 그러죠. 예. 사실은 저게 훨씬 더 중요한데 저거 좀 잠깐 THD보다는 좀 까다로워. THD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한 톤만 넣으니까 그렇죠. 예. THD는 소위 말해서 이게 없고 얘가 없고 이거 넣었을 때 이것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만 보는 거. 이게 THD 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걸 설명을 해줘요. 현상에 대해서. 내가 어제 설명을 해줄 때 이게 저음이 들어가고 고음이 들어가면 있잖아요. 저음에서는 그 서스펜션이 스피커가 잘못돼가지고 소리가 이상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F0 이하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보면 스피커 한쪽으로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건 저주파수 문제인 거고 고주파수 가면 뭐 인덕턴스 문제 가지고 공심 코일, 천실 코일 막 바뀌면서 이상해진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한쪽은 소리를 이상하게 그 변조시키는 소리가 들려요. 밑 소리는 덩을 떡 소리를 내는 계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듣는 소리는 저주파수, 고주파수 다 섞여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F0 이하, F0 이상 이런 것들이 섞여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보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더 현실적인 것들이 현상을 좀 더 많이 설명해야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IM 디소션으로 보면 걔가 좋고 나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석하기는 좀 더 까다로워. 나쁜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데 내가 예를 들면 수입상이다. 야 그러면 THD 보내면 IMD 보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크게 나면 무조건 나쁜 거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뭐지? 그러면 이제 막 뒤죽박죽 섞여버리기 때문에 이제 좀 찾기가 조금 이제 어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투톤 시그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잘 아셔야 될 거는 이제 로그 사인 수입이에요. 로그 사인 수입인데 아까 로그 사인 수입 이게 있지 않습니까? 나오나?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가고 있어. 처음에 좀 안 나왔죠? 왜? 지금 이 스피커가 초저음을 내가 1Hz부터 내두라고 그랬어요. 이게 1Hz부터 22.050Hz가 내주는 거예요. 얘가 샘플 레이트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을 겁니다. 1Hz 이 부분이 이만큼. 들리기 시작하죠? 조금 더 천천히 했어야 됐는데 이렇게 가고 있는. 근데 재밌는 건요. 이걸 내가 내줄 때 이걸 나중에 어떤 시스템이나 인가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대한 반대되는 걸 갖다가 컴퓨터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반대되는 시그널은 뭐냐고 하면 이거야. 그러니까 고주파수고 저주파수로 가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죠. 이거는 저주파수고 고주파수. 시간이 갈수록 저주파수에도 고주파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고주파수, 저주파수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저주파수는 천천히 갔다가 고주파수는 빨리 갔죠. 그러니까 저주파수 에너지는 큰 거고 핑크 노이즈처럼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크기를 이렇게 줄여준다고. 고주파수를 크게 해줘야 되겠죠. 얘가 고주파수가 작았으니까. 반대되는, 크기에 반대되는 개념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갖다가 신호철에서 컨볼루션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연산을 딱 해주고, 다항식의 곱. 컨볼루션은 우리 수학으로 보면 다항식의 곱이에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에다가 CX제곱 더하기 뭐 DX제곱 플러스 T를 갖다가 곱해주면 뭐 2창 곱해주면 뭐 4창 어쩌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굉장히 높은 차수의 다항식의 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갖다가 연산을 하면 뭐가 나오냐고 그러면 이게 띡
띡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대로 컴퓨터에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차피 왜곡이 될 거죠. 시스템 통과하면 이게 막 이렇게 커질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 이 모양이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 측정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측정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 뭐냐고 하면 선형 영역, 비선형 영역 다 구분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사음도 다 구분시킬 수 있어요. 이게 요 시그널보다 뒤로 오는 것들은 반사음이에요. 요 시그널보다 앞에 오는 것들은 전부 다 왜곡이에요. 왜곡. 세컨드 왜곡. 이 임펄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생기는 건 첫 번째 반사, 두 번째 반사, 세 번째 반사 이런 거예요. 앞으로 보면 2차 왜곡, 3차 왜곡, 4차 왜곡, 5차 왜곡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굉장한 거예요. 얘가. 이걸 지금 장비는 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아까 2차 왜곡, 3차 왜곡 이게 반참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거만 샥 털어내면 뭐가 된다고. 이거만 보면 아까 게이팅 걸어주는 거 있죠. 문 닫아서 가지고 반사하면 되는 그런 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한 방에 다 할 수 있는 거지. 그래 지금은 다 이걸 많이 써요. 마이크로폰 막 측정할 때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실은. 리니어 사인 수입은 아까 이게 사인 수입인데 이렇게 저주파수가 빨리 가고 고주파수 천천히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노이즈를 치면 화이트 노이즈라 그랬죠. 그 로우 사인 수입은 노이즈를 치면 이게 핑크 노이즈 계열이라고. 예. 이 기울기를 한번 잘 보세요. 이 굉장히 빨리 가버리죠. 기울급하잖아요. 그리고 천천히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에너지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리니어 수입을 써가지고 스피커를 보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이거는 빨리 지나가 버리잖아요.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스피커는 다 저주파수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왜곡이 생긴잖아요. 변이가 클 때 왜곡이 생기지만 이건 볼 수가 없어. 이거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로고 사인 수입, 그 다음에 스텝 2 사인을 볼게요. 아까 보신 거 있잖아요. 이거는 두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가죠. 이게 예를 들면 뭐 125, 250, 500, 1kg, 2kg, 4kg, 8kg, 16kg 이렇게 간다고 볼게요. 그럼 이게 한 5번씩 반복하면 길어지고 5번씩 반복한다고 그랬죠. 이 500Hz 정적인 상태 있잖아요. 5번을 갖다가 에브리징 시켜가지고 5번씩 반복해가지고 이 응답을 얻는 거예요. 어쨌든 다 보는 게 아니고 요 사이는 없어져 버렸죠. 갑자기 250에서 갑자기 500으로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12분의 1이라 그러면 한 옥타브에서 10이니까 뭐 한 100 몇 개 단계, 20에서 2만을 갖다가 100개 정도 단계로 보는 거고 24분이라 그러면 한 200 몇십 개 단계를 보는 거예요. 이 단계가 240 단계 정도 되고 120 단계 되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보면 이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저주파수에서 에너지를 많이 주는 거예요. 고주파수 에너지가 작아지고. 근데 이거는 완전히 고주파수 에너지만큼 저주파 에너지 적죠. 그래 이건 완전히 쓰면 안 되고. 그래 이거랑 유사한 게 뭐냐고 하면 이것도 좀 그렇지만 이것도 이쪽에서 에너지가 부족하죠. 이 기울기가 급해지니까. 그래서 쓰는 게 이제 바로 로그 사이즈인데 프로파일 주는 거예요. 저주파수에서는 좀 많이 주고 고주파 빨리 지나가 버리라는 거죠. 왜? 여기서는 별로 에너지가 필요 없으니까. 하지만 이거에 반대되는 뭘 만들면 돼요. 내가 이렇게 이상하게 왜 휙 이렇게 가버렸지만 좀 이 소리가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오웻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더라도 이 모양만 좀 내가 바꿔줘 버리면 인풋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저거에 반대되는 얘만 내가 형성했으면 되는 거니까. 어떤 모양도 상관없어요. 내가 스피커 특성이 있잖아요. 꾸적꾸적한 이상하게 특성이 있는 놈을 가지고 내가 홀을 재고 싶을 때도 얘가 이 특성이 꾸적꾸적하면 얘가 반대되는 걸 해주면 있잖아요. 이 특성은 플랫하게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특성만 안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좋은 기법이에요, 얘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면 저주파수에서도 굉장히 큰 에너지, 얘랑 스텝트랑 비슷하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어요. 똑같은 시간인데 예를 들면 1초인데 요걸로 주면 저주파수 에너지 작아지잖아요. 근데 이걸 좀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생산 라인에서 이런 그 로그 수입 프로파일 기법을 이용을 하면 그것이 굉장히 유용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냐고 하면 이게 0.2초짜리 있잖아요. 사인 수입하고 그 다음에 2초짜리 뭐 이런 것들 하더라도 거의 SPL이라든지 THD라든지 거의 유사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짧다고 해서 못 보는 게 아니야. 프로파일 기법만 이용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그래서 생산 라인에서는 리드 타임이 중요하잖아요. 나오는 시간. 그래서 1초 이내가 다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걸 한다고 5초짜리 위익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뭐 회사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렇게 하면 빨리빨리 측정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거의 다 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측정 신호음인데요. 아까 멀티톤이 있잖아요. 멀티톤인데 이걸 갖다가 10분의 1 옥타브를 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람이 듣는 게 예를 들면 10옥타브라 하면 10분 옥타브라 그러면 한 100개 정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한 100개 정도 되는 거예요. 100개. 이렇게 가지고 보면 짱 하고 아까 그런 시그널 있잖아요. 어쨌든 모든 주파수를 동시에 쫙 내주는 거예요. 얘가 좋은 것들이, 멀티톤이 좋은 것들은 에버리징이 가능한 거예요. 1초짜리 말고 10초 내고 20초 내주면 계속 오랫동안 내주면 있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100번 반복, 200번 반복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큰 신호를 내줄 수 없는 상황. SNR 좋게 되면 무조건 신호를 크게 내주면 SNR 좋아지잖아요. 그거 누가 몰라요. 근데 크게 내줘버리면 스피커는 비선형으로 가버린다 그랬죠. 그럼 TS 파라미터를 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작게 내줘야 되는데 SNR 좋게 해주고 싶어. 그때에 대한은 사실 이게 제일 좋아요. 멀티톤이. 근데 얘 단점은 다 볼 수가 없는 거야. 아니면 로고 사인 수입을 길게 주든지, 길게. 스텝트 사인을 아주 길게 해주든지. 그렇죠. 그렇게 한다. 아까 로고 사인, 아까 스텝트 사인도 그러면 이게 5번인데 10번, 100번씩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좀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SNR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동시에 보내주는 거잖아요. 스텝 사인이 시간이 그럼 굉장히 많아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뭐 한 세월이겠죠. 근데 이거는 동시에 모든 대표 선수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병렬 신호 처리처럼 병렬로 한 번에 싹 가버리기 때문에 반복 측정할 때 제일 유리한 거예요. 그에 비해서 로고 사인 수입하고 스텝 사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죠. 천천히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직렬 신호 처리를 할 건지 병렬 신호 처리를 할 건지 하라는 거야. 직렬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병렬로 해가지고 동시 출발 1km, 2km, 100Hz, 뭐 1km, 2km, 10km 다 동시 딱 출발해보면 딱 끝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그 레벨을 갖다가 작게 쓸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거 쓸 때는 스텝트 사인도 마찬가지예요. 로고 사인 수입은 아니죠. 다 내주는 거니까. 할 때는 중요한 거는 내가 이 해상도를 어디까지 가져갈 거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스텝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운드 체계 내는 거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 스텝트 할 때 보통 24분의 1, 뭐 12 이렇게 쓰잖아. 예. 보통 12, 24 쓰잖아요. 그러면 옥타브당 24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라고. 12 쓰면 12개밖에 안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저주파수에서 보면 있잖아. 이 정확한 이 값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Q 값이 큰 거 쪼삐탄 거 있잖아요. 여기서 어딘지 어떻게 하면 교사해서 피크값을 알 수가 없다고. 이게 쪼삐탄 물건이었다고 하면 이게 TS 파라미터에서 임피던스를 쟀는데요. 임피던스를 이렇게 해가지고 쟀는데 이게 굉장히 쪼삐하게 올라가는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내 해상도가 이렇게 낮아. 이 정도밖에 안 돼. 예를 들면. 그러면 뭐 이 값이나 이 값이나 이 값이나 다 똑같은 값으로 나오겠죠. 실제로 그 Q 값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실제로 여기가 25였는지 35였는지 45였는지 알 수가 없는 거야. 이 쪼삐한 걸 내가 표현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줘야 보는데 이 정도 된다고 하면 뭐 이 값이나 뭐 이거 다 똑같은 값이죠. 이것밖에 안 나온다. 요것도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해본 바에 의하면 이거 35분의 1 옥타브 이상은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저거 Q 값이 큰 놈을 알 수 있다는 거지. 근데 30, 그러니까 옥타브당 30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보통 1옥타브잖아요. 그러면 그 1옥타브 곱하기 30개니까 300개 정도 필요한 거지. 그렇게 해주면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려요. 다른 것들. 네, 그 적어도 한 30분은 옥타브 이상을 해줘야 Q 값 높은 놈들을 갖다가 측정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 아셔야 돼. 근데 요 피크 값 있잖아요. 이게 그 TS 파라미터 할 때 Q 정할 때 제일 중요한 값이거든. 이렇게 좁혀질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거는 산이 일단 뭉개져 버렸죠. 정상을 공사를 한 거예요. 그냥 불도저로 밀어버린 거지. 이렇게 하면 이게 이만큼 올라가지 이만큼 올라가지 어떻게 합니까? 이 모르는 거지.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좁혀질 때까지는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반복 측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보십시오. 내가 처음에 한 번만 측정했는데 있잖아요. 이게 여러 번 있잖아요. 이게 N이 반복 획수인데요. 이 노이즈거든요. 노이즈인데 지금 내가 이걸 갖다가 몇 번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여기다가 두 번을 넣으면 로그 A 2니까 1이 되죠. 그럼 3dB이 확보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두 번 하면 3dB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까만 게 이게 3dB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그러면 두 번 해주면 3dB 떨어지고, 네 번 해주면 6dB 떨어지고, 8번 해주면 9dB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16번 해주면 12dB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까 여기에서는 이만큼 냈었는데, 노이즈가 이만큼 떨어져 버렸지, 이만큼 떨어져 버렸다고. 거의 한 12dB 정도. 그러니까 16번 정도 한 것 같아요. 저렇게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 SNR이 이제 이게 숨어있던, 여기서는 디스토션 여기 잘 안 보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까만 게 줄어드니까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여기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죠. 저거, 예를 들면 내가 이게 좀 시끄러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시끄러운 상황이고, 내가 아무리 해보더라도 한 번 재보니까 SNR이 40dB밖에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0dB밖에 확보가 안 돼. SNR이 30dB밖에 확보가 안 되면 THD도 볼 수가 없어요. THD를 재려면 4차, 5차까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봐야 되는, 적어도 4차 이상은 봐야 되는데 그게 보통 40dB, 60dB 밑에 내려가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60dB 정도는 나와줘야 그래도 THD를 내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된 방법이 없어. 내가 주위의 노이즈를 강제적으로 줄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하면 반복 측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128번 그렇게 하면 20dB를 확 더 줄일 수 있어요. 여기다 128 넣어 보십시오. 그럼 이게 7승이죠. 그럼 37이 21. 그럼 20dB를 내 SNR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40dB밖에 안 됐지만 60dB까지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럼 좀 기다리면 돼. 128번이니까 한 번 잴 때 0.5초라고 하면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128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시그널 이거는 계속 유지되면서 이거는 계속 떨어져. 이게 통계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 측정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 이 그래프가 일단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요 값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왔다고 하면 굳이 반복 측정할 필요가 없는데 모자라다고 하면 그럼 저걸 일단 보여줘요. 뭐 그다음 액션을 취할 거니까. 그래서 SNR 여기서까지는 SDR이고 여기서까지는 SNR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SDR 있잖아요. 이 디스토션은 아무리 반복 측정을 해도 안 없어져요. 이거는. 왜? 디스토션이 정형 왜곡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결정적인 시그널,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노이즈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덮여있던 게 쭉 내려가니까 덮여있던 왜곡이 보이는 거죠. 왜곡 여기 제일 크죠. 변이가 제일 큰 공진점에서 제일 크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저게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정기적으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적어도 30dB 이상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 건 10이죠. 10, 20, 30 가까이 되잖아요. 10, 20, 30, 35 정도 되죠. 그러면 저거는 이제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제부터 계산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폰은 40dB. 러버 모듈을 보려면 80dB. 여기서 여기까지가 80이 요만큼 이렇게 형성이 돼야 내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